전반적으로 법령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경비계엄시에도 합수부가 민간인 수사를 하거나 계엄사가 정부 장악한다는 광범위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군사에 관한 사항이란 점을 계엄사령관 정권 판단 사항으로 두어 법령이 적어둔 계엄사령관 관할 사항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벌어지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여 건의문 등을 미리 완성해 두었고 상황을 가정한 것과 건의문을 미리 써두는 것은 다른 차원의 행위입니다. 국방부 비상대책회의, 국무회의 계엄 요건 검토 절차는 요식행위고 미리 짜여진 스토리대로 진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상황이 발생한 다음에 비상대책회의가 열리는 것이고요. 국방부에서 그 비상대책회의에 따라서 국무회의에 계엄 요건을 검토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포고문과 건의문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순서가 모두 다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반란을 즉 친위 구테타를 미리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엄의 선포 요건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대남 비방 증가, 강력 범죄 증가, 언론 왜곡 보도 등의 주관적 판단 기준과 간첩 통신 출연 등 확인이 어려운 상황을 계엄 선포 결심 조건에 포함시켜 계엄 선포의 명분을 부여하려고 매우 자의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엄 선포, 군의 방호 업무 투입 등의 고려사항에 군의 계엄 임무 수행 능력 등 군의 능력을 고려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군은 계엄이 필요하다고 정부가 판단하여 명을 내리면 수행하는 존재이지 계엄 선포 시 주동적인 판단을 하는 집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능력을 고려하여 계엄 선포 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함으로써 군이 계엄의 주체로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 문건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심 조건 등도 결론과 평가가 마련되어 있어 모든 것이 요식행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 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국정원 2차장을 계엄사로 파견시켜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대통령 액션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에게 결재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문서의 최종 보고 라인을 추정할 수 있게 합니다. 즉 대통령이 이 군사 반란에 친위 구테타에 가담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핵심 증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합동수사본부 운영, 즉 기무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을 하려고 통상적으로 이 계엄 합참이 만든 계엄 편람표에 보면 계엄사령관은 그 관할할 수 있는 곳이 법원행정처장과 국정원장, 중앙관서기관장들입니다. 계엄이 일어나더라도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무총리 그리고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국회의장 즉 3부 요인에 대해서는 계엄사령관이 그 어떠한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대비문건에 보면 마치 계엄사령관이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는 국회의장의 권한까지도 약화시킬 수 있는 문건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평시나 전시의 계엄을 선포하는 계엄 편람과는 비교가 되는 대비표이고요. 합동수사본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계엄 편람책에 보면 합동수사본부는 필요시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난번 기자회견을 했던 자료를 보시면은
계엄사령부 편성표에 보면 합동수사본부를 이거 좀 들어줘요. 여기 비교 계엄사령관 옆쪽으로 합동수사본부를 빼놨습니다. 계엄위원회와 자문의사는 계엄군사법원장과 동등한 위치에 두고 밑을 다 관장하도록 해놨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 계엄 편람표에 보면 계엄사령관 밑에 동등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즉 합동수사본부가 상위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표시해놨죠. 만약에 한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합동수사본부의 역할을 굉장히 비대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과거 12.12 군사반란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군사작전계획에서 광범위한 계엄 임무 수행군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람체계의 요건들을 살펴봤습니다. 계엄 실무 편람에는 각 지구, 지역 계엄 사령관이 포진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6개 기계화 보병사단의 지휘 권한은 3야전군 사령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각 군단장이 지구, 지역 계엄 사령관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갑자기 그러한 승인 없이, 그러니까 관할 지역도 아닌, 예를 들면 서울을 우리가 계엄지구로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면 수방사령관이 지역 계엄사령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가용할 수 있는 군부대 인력이 향토 예비사단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50몇 사단 이런 것들의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만 있는데 갑자기 전방 지역에 있는 탱크 부대가 서울에 진주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미리 계엄 수행군을, 임무 수행군을 상정해 놓고 명백하게 얘기하면 반란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사전에 모의해서 이 사람들을 빨리 서울로 후방으로 병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미리 마련했다는 점에서 합참 편람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그리고 보도검열 지침을 보시면 1차에 불응할 시에는 취재할 수 있는 권한을 뺐고 외신 같은 경우에 추방을 하겠다. 2차는 2차는 뭐라고 되어 있죠? 잠시만요. 네. 2차 기자실 출입 금지, 보도증의 후, 현장 취재 금지, 출국. 이죠. 3차가 형사처벌입니다. 여기서는 형사처벌이 이 실무 편람 체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도하게 조치를 하는 것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주석까지 달려 있습니다. 계엄 편람에는 과도하게 침해할 수 없다고 해도 없고 언론사 폐쇄 등은 신중해야 하고 특별조치권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과도하게 언론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12.12와 비슷하게 드러난 것이고요. SNS를 감시를 할 수는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계정을 폐쇄한다라는 것은 편람책에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 계엄 실무 편람이 작성한 보도 검열 지침을 뛰어넘는 과도한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전체 문건을 보면
시위 가담자나 주동자들을 수사 2국, 즉 경찰에서 수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좀 의심스러운 대목들이 있습니다. 서울 시내 관내 경찰서의 수사 기능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홍제동 대공분실을 이들의 수사받는 지역으로 그러니까 기구로 설치해 놨는지가 저희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위가 발생을 하는 것을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로 상정해 놓고 그곳에서 검거된 사람들을 영등포 경찰서나 종로 경찰서 또는 해당 경찰서의 소요 사태가 발생하면 통상적으로 집회가 일어나게 되면 이들을 분산해서 수용을 하죠. 체포를 했을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경찰서가 아닌 왜 홍제동 대공분실로 모두 직결시키냐가 저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과거에 대공분실에서 행해졌던 고문이라든지 가혹행위가 이 계엄 시에 발동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저희는 추론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정부 인사들 또는 그 탄핵 기각이 됐을 경우에 이에 불응하는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고문이나 기타 가혹행위들을 통해서 제압하기 위한 불법적인 요소가 담겨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